좀비물이 대세죠, 요즘. 최근에 반도가 개봉을 했잖아요. 그 전에는 살아있다도 있었고 킹덤2도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넷플릭스에 있는 볼만한 좀비물을 추천을 해드리려고 해요. 넷플릭스에서 꼭 봐야 되는 영화나 드라마? 어떤 게 있나요?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만들어진 좀비물들도 상당히 많아요. 산타 클라리타 다이어트라고 시즌 3까지 만들어진 드라마 시리즈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애매모호한 좀비물이에요. 그게 왜냐면 주인공이 언데드 상태가 돼요. 죽었으나 죽지 않은 상태. 원래 좀비가 그렇잖아요. 실라라는 여주인공은 부동산 중개업자. 집을 소개해주러 갔다가 고객 앞에서 구토를 심하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심하게. 그리고 되게 징그럽잖아요, 그거. 그 다음부터는 막 생고기를 먹고 싶어져요.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것들을 먹으면 이게 뭐 그런 욕구가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을 먹어야 돼요? 인육에 이게 끌리는 거예요. 실라라는 여자가 동료를 죽여서 처음으로 이제 인육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남편이 알아. 그래서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옆에 도와주게 됩니다. 남편은 왜 안 먹나요? 뭐 그러니까 사람들을 먹고 싶어 하면 네. 남편을 제일 먼저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염이 안 된 거죠. 이게 그냥 갑작스럽게 된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요. 그 실마리를 찾아가는 그 이유를 찾아가는 과정이 또 묘미인데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죠. 스포입니다. 네. 전공지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안 됩니다. 되게 그 어떤 아이러니가 뭐냐면 산타 클라리타는 로스앤젤레스 인근에 있는 도시 이름이에요. 소도시. 되게 평화롭고 동화 같은 도시를 배경으로 해서 모순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럼 평화로운 가정, 평화로운 도시 안에서 펼쳐지는 어떤 잔혹극 이런 거거든요. 코믹, 고어, 좀비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볼 만한 그런 드라마이죠. 네, 다음 드라마 소개를 해주셨는데 또 영화도 있죠, 좀비물. 카고라고 마틴 프리먼 아시죠? 알죠, 셜록. 이제 마틴 프리만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슬픈 좀비 영화예요. 아버지가 아들만은 좀비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 보호지역,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넘길 수 있도록 자기가 좀비가 돼가는 상태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이 짤은 한 번쯤 봤을 거예요. 아빠 좀비가 나무를 뒤에 꽂고 이렇게 아기를 업고 고기를 달아놓고 어딘가로 이렇게 가는 모습? 본인이 아는 거죠. 자기가 좀비 상태가 되면 눈앞에 있는 고기를 보고 그 고기를 먹고 싶어서 이제 앞으로 전진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몸을 이제 묶어놓고 이제 가는 시기인 거죠. 사고라는 건 원래 화물선을 의미하잖아요. 자기 아들을 나르는 그런 개체로서 본인을 그렇게 희생을 하는 거죠. 좀비물이 워낙 인기가 많고 많은 그런 좀비물들이 나오다 보니까 장르의 변형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또 휴먼 드라마하고도 결합되는 그런 좀비물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좀비 영화라고 하면은 좀비들이 다 나와야 되고 분장도 다 해야 되니까 제작비가 엄청 많이 들 것 같잖아요. 최근에 들어서 이제 대규모 이제 블록버스터 영화로 만들어지고 있죠. 저예산 영화를 이제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많은 어떤 엑스트라를 채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컴퓨터 그래픽 등을 통해 가지고 구현을 하다 보니까 대자본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악리적으로 이제 변화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장르들하고 또 같이 결합을 시켜야 되는 거고 반도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어떤 카체이싱 같은 것들도 같이 이제 결합을 시키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이제 저예산 좀비 영화를 보기 힘든 건 맞긴 맞습니다. 저예산 영화라도 얼마든지 잘 만들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준 영화가 또 있다는데 저예산 좀비 영화 중에서 최근에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봤던 게 이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2018년에 개봉했던 일본 좀비 영화예요. 제목이 이상해요. 정말 카메라가 멈추지를 않습니다. 이거 무슨 뜻이죠? 어차피 영화는 카메라가 멈추지 않잖아요. 저예산 영화 촬영장을 배경으로 한 저예산 영화예요. 아,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을 찍은? 네. 어디 그 버려진 건물에서 저예산 좀비 영화를 찍는 거예요. 좀비 영화를 찍는데 갑자기 진짜 좀비가 나타나. 진짜 좀비한테 쫓기면서도 영화를 찍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데? 네, 그러니까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이게 영화인가? 영화인가? 아니면 뭐 현실인가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영화를 보다 보면 관객도 아니 진짜 좀비인 줄 알았는데 진짜 좀비인가? 아닌가 이제 헷갈리는 거죠. 재밌다. 네, 흥미로워요. 그래서 그리고 카메라는 계속 돌아가고 그 카메라 움직임이 주는 역동성에서 오는 서스펜스, 긴장감 이런 것들이 있는 이게 진짜 영화 스텝인지 진짜 좀비인지 헷갈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팔이 잘려나가는데 그게 소품인 건지 진짜 저 사람 팔이 잘려나간 건지 약간 헷갈리겠다. 네, 헷갈려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게 영화인지 실제 상황인지가 드러납니다. 네, 다음. 블랙 썸머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예요. 이거 좀 특이해요. 블록버스터처럼 막 좀비들이 엄청나게 막 몰려오거나 이러지도 않아요. 네, 그런데 숨통을 조여오는 듯한 그런 공포, 서스펜스가 있어요. 다큐멘터리처럼 찍어가지고요. 그리고 이거는 안 물려도 좀비가 돼요. 몸에 상처가 생기면
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공포가 있는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주인공 한 명 주요 인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전개하는 게 아니라 인물 하나하나에다가 이렇게 명칭을 부여해서 그 사람 시선에서 이야기를 전개를 해요. 그 다음에 또 딴 사람 시선에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모아가지고 어떤 하나의 큰 이야기를 만들거든요. 숏폼 콘텐츠가 모여가지고 롱폼 콘텐츠를 만드는 형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다음. 그래서 이제 좀비랜드. 재밌나요? 정말 웃겨요. 네, 좀비물이라 하면 징그럽고 막 공포물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영화는 코믹에 확실하게 방점을 찍는다. 제시 아이젠버그는 쑥맥 대학생, 엠마 스톤은 사기꾼 기질이 아주 농후한 자매 사기단의 언니, 우디 에럴스는 마초인데 그러면서 순정 마초, 좀비를 때려잡는 걸 되게 즐기고 좀비 너 나와 뭐 이런 식의 뭐 약간 그런 식의 캐릭터여서 근데 그 세 명의 캐릭터가 주는 재미가 상당히 있죠. 그래서 제시 아이젠버그가 맡은 역할은 세상에 막 좀비들이 창궐하는 걸 몰라요. 왜냐면 3주 동안 집에 처박혀서 게임만 하고 있으니까 약간 히키코모리 같은 역할이에요. 어떤 캐릭터인지 알죠? 알죠. 그런데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온 거예요. 세상 밖에 나와서 이제 살 길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이제 길에서 만난 엠마 스톤 등등과 뭐 우디 에럴슨 등등과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만들면서 되는 그런 과정을 그래서 상당히 짧아요. 킬링 타임요. 그런데 재밌어요. 네, 그 중간 중간에 좀비가 이제 막 창궐한 세상에 살아남는 수칙, 뭐 일법 수칙들 중간에 나오면서 사람들한테 재미를 주는 거예요. 그냥. 네, 다음. 좀비 영화가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좀비라는 존재 자체가 아무래도 좀 상징적이죠. 좀비는 원래 부두교에서 나온 그런 개념이에요. 살아있는 시체예요, 말 그대로. 영혼이 없는 거죠. 그런데 부두교의 무당 같은 역할이 있는데 그 지시만 따르는 거예요. 아, 좀비들이? 네, 조종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중사회, 저희들은 이제 현대사회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 때는 어쨌든 빗댈 만한 그런 요소가 많죠. 우리 막 바쁜 와중에 그냥 우리의 의지 없이 남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도 네. 아, 그러신가요? 좀비가 되고 있는 느낌이 조금 드는데 네. 저를 돌아보게 되네요. 그러니까 좀비가 주는 어떤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 상징성에서 파생되는 어떤 사회 비판적인 요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좀비를 이제 대중화하는 데 있어서 큰 혁혁한 공을 세웠던 영화가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 이죠. 그게 조지 노메로 감독이 만든 1968년에 나온 영화인데요. 대부분 이 영화를 좀비 영화의 어떤 효시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치거든요. 뭐 그때 당시에 어떤 사회를 상당히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좀비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도 다루고 있고요. 원자력에 대한 어떤 그 시대적 공포, 시대의 어떤 정신, 사람들의 어떤 비판 정신 뭐 이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딱 들어보니까 부산행도 사실은 메시지가 있고 이래서 더 재밌었던 것 같거든요. 한국의 어떤 시대상 같은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찌르는 승객, 기업의 임원이 뭐 거의 자기만 살아남으려고 뭐 얄미운 많이 하죠. 그게 뭐 어떻게 보면은 기성세대, 한국 사회에서 이제 지도층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뭐 자기만 알고 꼰대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한국 사회의 어떤 여러 난맥상들을 보여주는 거죠. 끝.